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 쫓기듯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삶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은 찰나이고 고통과 시련의 연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삶의 방향과 목적,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 삶이 어렵게 느껴지고 한 번뿐인 삶을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바꿔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기 내면의 지침에 따라 살면서 성공을 이루고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꿔도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사는 10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행복전도사가 전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10계명. 1.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태어났으며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다. 2. 우주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된다. 4. 사람이든 돈이든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올가맬 것이다. 5.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확장된다. 그러니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6. 마음 가는 대로 해라. 7. 성공은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든다. 8. 세상에 맞서 싸우지 마라. 내버려 두어야 저절로 풀리는 일들도 있다. 9.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10.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다. 왜 시련이 필요할까? 우리 대부분은 뒤통수를 얻어맞아야 비로소 교훈을 얻는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벽에 부딪힐 때까지 하던 일만 계속한다. 건강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언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할까? 몸이 망가져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고 말 거예요 라고 말할 때다. 우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직히 이야기할까?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을 때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을 때. 학교 생활을 볼까? 우리가 마음 먹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낙제가 눈앞에 있을 때다. 사업을 할 때 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까? 청구된 돈을 낼 수 없을 때다.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배우는 순간은 언제인가? 고객들이 떠나간 후다. 보통 언제 신께 기도할까? 우리 삶이 망하고 있을 때다. 일이 틀어질 때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곤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시기는 언제인가? 시련과 거절로 인해 무릎을 꿇거나 뒤통수를 맞고 난 후다. 그제야 우리는 다짐한다. 빈털터리인 것도 지겹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것도 싫어.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무언가를 해볼 거야.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성공에서 배우는 건 적다. 실패는 아프지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바로 실패했을 때다.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은 보통 전환점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어쩌다 허를 찔렸을 때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 패배자들은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 지붕이 무너져도 투덜거릴 뿐이다.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변하도록 강요해야 기계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춘다. 메리는 남자친구인 알에게 차였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한 줄을 꼽아 침실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러다 차츰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곧 이사를 가고 직장도 옮겼다. 6달 후 그녀는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고 자신감도 넘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을 잃었던 시련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 프레드는 직장에서 잘렸다. 일을 구하지 못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생전 처음 사장이 된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분명한 건 그의 삶은 시련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흥미로 가득 찼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연속인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주는 언제나 상냥하게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쇠망치가 날아오는 것이다. 시련에 저항할수록 성장하기 가장 아픈 법이다. 삶은 배움의 장.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었어도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말한다. 게으른 남편과 망아지 같은 자식들만 없었다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천만의 말씀.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스승이다. 코를 골고 찬장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 남편.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집 앞 진입로에 주차하는 이웃들. 이놈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한참을 한탄한다. 아내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분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연습하는 계기로 삼자. 그걸 익히는 걸 도와줄 가장 훌륭한 상대방이 집에 있지 않나. 아내가 연습 상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혼할 거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처만큼 당신을 화나게 하는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스승이다. 우릴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람조차 깊은 인내심을 가르쳐 준다. 물론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해서 그들을 좋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은 사다리와 같다.
올라가기 위해선 현재 딛고 있는 계단부터 제대로 밟아야 한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돈이든 그 무엇이 됐건 마찬가지다. 일단 제대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단계를 해결해 나간다. 난 이 계단이 싫어. 다른 계단에 있고 싶어. 이 경우에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다. 저 사람의 사다리가 좋아 보여. 이건 질투다. 이 사다리는 썩었어. 뛰어내릴 테야. 자살행위다. 공경에 빠졌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나 보자. 내가 어떤 계단을 밟지 않은 거지. 삶은 언제쯤 쉬워질까? 쉬워질 일은 없다. 대신에 더 능숙하게 삶을 요리할 수는 있다. 지구에 사는 한 인생 수업이라는 걸 들어야 하는데 숨 쉬는 동안은 언제나 배움의 장이 열린다는 뜻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춘기만 지나면 혹은 직장만 가진다면 삶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도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았으니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다. 먼 발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쉬운 길을 가는 듯이 보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빌은 아무 문제 없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착실하게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삶을 즐기는 듯하다. 자신의 집이 있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는 데다 골프도 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보험회사와 소송 중이고 그의 집 지붕에서 물이 새며 그의 아들은 코카인 중독자이고 강도가 내일쯤 비디오 리코더를 훔쳐갈 사실은 모른다. 너나 할 것 없이 실연의 연속이다. 개구리 법칙. 한 마리 개구리와 물 양동에 관해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태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똑똑하고 행복한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떨구면 개구리가 무슨 행동을 할까? 뛰쳐나올 것이다. 아마 개구리는 곧바로 결심했으리라. 장난 아니군, 나가야겠어. 그렇다면 같은 혹은 비슷한 개구리를 차가운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넣은 다음 양동이를 난로 위에 올려 천천히 가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개구리는 안심하다가 몇 분이 지난 후 생각한다. 따뜻한 게 좋구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구리는 이거 버린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인생은 서서히 진행된다. 개구리처럼 속고 있다가는 어느새 너무 늦어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질문을 하나 하겠다. 자고 일어나니 몸무게가 20kg 쪄 있다면 걱정을 할까? 당연하고 말고 당장 병원에 전화부터 걸고 있을 거다. 긴급 상황입니다. 몸이 이상해요. 하지만 한 달에 1kg씩 천천히 찌다 보면 우리는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하루에 예산을 $10씩 초과하는 건 큰일도 아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파산하고 만다. 파산하고 몸무게가 늘고 이혼을 하는 건 보통 한순간에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다.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이 모여 어느 날 빵 하고 터져버린다. 그제야 묻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인생은 누적된다. 물방울들이 모여 큰 바위를 뚫듯이 하나의 일 위에 다른 일이 겹쳐진다. 개구리 법칙은 그런 경험을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자.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하는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자면 가만히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얻는 게 없다면 잃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본인의 한계를 호소한다. 흔히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라며 변명하지만 사실 나는 내가 나라고 믿는 사람이다. 물고기를 관찰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된다. 다음은 우주올 해양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이다. 수조를 하나 구해 투명한 유리를 수조 중간에 넣어 2개의 수족관을 만들자. 이제 베리라고 이름 부를 바라쿠다 1마리와 숭어 1마리를 구하자. 바라쿠다는 숭어를 먹는다. 양쪽에 1마리씩 넣는다. 그러자 베리가 쏜살같이 숭어를 향해 튀어나가다가 꽝 하고 전속력으로 유리벽을 박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또 한 번 쾅. 몇 주일이 지나자 베리는 코가 매우 시큰거린다. 드디어 베리는 숭어를 쫓는 일이 고통이라는 걸 깨닫고 숭어 사냥을 멈춘다. 이제 유리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 베리는 평생 본인이 머물렀던 구역에서만 지낼 것이다. 숭어가 바로 제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는데도 기꺼이 굶어 죽는다. 한계를 깨달은 베리는 거기서 헤어나오려 하지 않는다. 베리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느껴지는가? 사실 이건 우리 이야기다. 우리는 투명 유리에 달려들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맞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에게 달려간다. 가장 최악은 우리가 믿음 속에 빠질 때이다. 믿음에 근거하여 경계선을 긋고 그걸 지키겠다며 자신의 영역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바라쿠다는 말한다. 한번 최선을 다해 봤으면 됐어. 이젠 빙빙 헤엄만 칠래. 우리가 말한다. 공부, 결혼, 일에 최선을 다해 봤으니 이젠 그만. 스스로 유리세장을 만들고 그걸 현실이라고 인정해 버린다. 하지만 그건 단지 믿음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는지 궁금하다면 저녁 파티에서 종교나 정치 얘기를 꺼내봐라. 어떤 믿음을 버려야 할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믿음을 버려야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워버려라.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해야 한다는 단어가 들어간 믿음은 경계하자. 사람들은 호의를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한다. 내가 일을 잘하는 걸 남편이 알아줘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좀 더 사려 깊어야 한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해야 한다는 목록은 합리적인 기대의 집합처럼 보인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없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호의를 돌려주지 않고 잘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 그렇다고 해서 덜 존중받거나 덜 인정받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 있다. 현실은 해야 한다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믿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은 그런 믿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간다. 그렇다고 현실을 비난해봤자 언제나 현실이 이긴다.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식을 칭찬하고 선물도 많이 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자.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칭찬도 선물도 주지 않는다면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윽고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건 떠올리지 못한다. 당신은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여 마음이 더 평온하다. 세상 일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의지력이나 자신감 또는 뇌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용기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다음번에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화가 나는 건 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어떤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건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호사를 누려라. 삶은 웃긴 녀석이다. 최고를 고집하면 최고를 갖게 된다. 서머신 몸. 세상이 날 대접하길 바란다면 스스로를 잘 대접하라. 구멍난 속옷을 입고 어떻게 거물이라고 느끼겠는가? 프레드가 말한다. 팬티에 구멍이 나도 괜찮아. 아무도 보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말이야, 프레드. 자네가 알고 자네 몸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네야. 자네에게 자긍심이 없다면 아무도 자네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집 또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을 만들어라. 스스로의 색깔로 집을 꾸미자. 집주인과 상해에서 재료를 공급받아 페인트 칠을 하자. 정리정돈하는 일엔 일절 돈이 들지 않는다. 지저분한 저택에 살기보단 차라리 원룸에 사는 게 낫다. 한 여성이 아내인 줄리에게 물었다. $20로 살만한 집 꾸미기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줄리가 대답했다. 빗자루를 사세요. 가진 것을 즐기자. 많은 사람들이 흠집이 많은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사과와 바나나를 진열한다. 그동안 예쁜 그릇들은 찬장 안에서 썩어가고 있다. 우리가 죽어서 온갖 크리스탈을 아이들에게 물려줘 봤자 왕창 깨트리기밖에 더할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쁜 걸 가지고 있다면 직접 깨트리라는 거다. 내가 아는 어떤 남자는 채심볼보차를 사더니 되팔 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며 낡은 침대보로 시트 커버를 만들었다. 아주 실용적이지만 아마 차를 탈 때마다 세탁물 바구니에 탄 기분일 거다. 아내는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다. 그녀의 철학은 자신을 꾸미고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하게 집을 치운다면 축복받는 기분이 든다는 거였다. 그녀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든 건 서로 영향을 줘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말하는 법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죠. 스스로를 돌보면 다른 이들도 보살피게 된답니다. 내가 알기로 줄리는 파자마에 어깨뽕을 넣은 유일한 사람이다. 게다가 그 파자마는 실크로 만들어졌다. 조금 호사를 누려도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잘 지내는 일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죠. 모든 일에 상관이 있다. 풍족은 풍족을 불러온다.
프레드가 말한다. 성공하고 나면 쥐새끼처럼 사는 삶은 끝이야. 틀렸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것처럼 살아야 하고 지금 성공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풍족함은 반드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생활 방식의 문제이다. 삶을 재난이라고 믿는 한 계속해서 재난이 펼쳐진다. 근래에 이혼하고 삶이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믿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50세에 해고를 당하고 전성기는 끝났다고 믿는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믿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인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머릿속이 재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 많은 재난들을 불러들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연인이 너를 배신하고 상관이 너를 헐뜯고 사고가 찾아오고 집주인에게 쫓겨나며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리라. 세상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전개된다. 상황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순간 달라진 생각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기회를 불러올 것이다. 요약하자면 삶에 등장하는 모든 시련은 시련이라기보단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도록 만들어진 상황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질병과 고지서, 주정뱅이 남편한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당연하고 말고. 모름지기 인생은 즐거워. 한 여자가 말했다. 평생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나는 희생만 했어요. 나는 순교자예요 라는 말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불쌍하기도 해라. 삶은 즐거워야 마땅하다. 새들은 매일 아침 노래하며 깨어난다. 아기들은 아무 이유 없이 깔깔댄다. 돌고래를 볼까? 서핑하는 강아지를 보자. 누가 인생이 지루하다고 했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재미난 곳이다. 만일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생각을 물려받았다면 다시 생각해 봐라. 그건 버려도 되는 믿음에 불과하다. 오직 재미를 위해 시간 내어 무언가를 해봐라.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 생은 투쟁이다 라는 생각만 그친다. 인내심을 갖자. 인생을 즐기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인생이 달콤해도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오래가지 않을 걸. 그러면 자신에게 말하자. 글쎄, 점점 좋아지는 걸. 돈에 대한 집착. 부자보다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지이다. 오스카 와일드.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즉 집착은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전전긍긍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생존 수단이자 성공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건 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절박할수록 모든 걸 망쳐버리기 십상이다. 달리 말하자면 무언가에 연연할수록 지배력을 상실한다. 대개 사람들은 돈에 매우 사로잡혀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연함이다.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절박하지 않다. 부자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돈이 생기리라고 믿고 느긋해져야 한다.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거의 다 써버려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와 거지의 입장차는 명백하다. 전자에겐 돈을 벌 거란 믿음이 있고
부자에겐 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지 않으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다. 마음가짐을 바꿔라. 행복하기 위해 뭐뭐가 필요해요 라는 말이 주는 함정에 유의하자. 세상 만사에 즉 컴퓨터를 팔고 전화를 기다리고 승진을 원하고 골프 퍼팅을 시도하고 수표를 확인하고 남편감을 구한다면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 일이 성사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자. 잊고 전진하다 보면 대개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 자연은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자연은 조화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절박하면서 동시에 조화로울 수 없다. 삶을 끝없는 투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흘러가는 대로 두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나가자. 베푼 것은 되돌아온다. 무언가를 받길 원한다면 줘야 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가? 자신이 가진 것을 주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 농부는 많은 수확량을 바라며 더 많은 씨앗을 땅에 뿌린다. 미소를 받고 싶다면 먼저 미소 지어라.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해라.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도 나를 돕는다. 한 대 맞고 싶다면 누군가를 쥐어박아라. 사람들에게 돈을 받길 바란다면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나누어라. 생각해보자. 집착이 우리 삶으로 굴러 들어오는 복덩이를 가로막는다면 집착의 반대말인 집착하지 않기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베푼 것은 다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평생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베푼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산과 베품은 엄연히 다르다. 주의와 아무것도 나누려 하지 않는 부유하지만 구두쇠인 영감. 빵 부스러기만 먹고 살더니 죽은 뒤 침대맡에 100만 달러를 남기고 간 인색한 늙은 구두쇠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그럼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진 것을 나누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두쇠는 뭐죠? 통장의 잔고가 풍족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풍족함은 우리 삶을 통해 순환한다. 부는 주고받는 흐름이다. 스위스 계좌에 천금을 갖고 있다 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엄밀히 따지면 내 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없다. 그 돈이 나를 풍족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 속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고받음의 원칙이 유지된다. 요약하자면 베품의 비결은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주는 것이다. 무언가를 바라고 준다면 결과에 집착하느라 가능성이 적어진다. 물질적인 소유를 즐겨도 되냐고. 당연한 말씀. 단 가진 바를 확실히 하되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하지 말라. 세상에 맞서 싸우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간단한 방식을 살펴보자.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세상은 살만하다.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누구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누구는 게으르고, 누구는 너무 많이 먹거나 낭비가 심하고, 누구는 캐비어를 먹고, 누구는 고작 콩을 먹는다고 괴로워하면서 세상 일에 결점만 찾는 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 또 그런 비난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 세상은 살만하다. 다른 대안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이 좋은 곳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라고 말할지 모른다. 증거는 도처에 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장미가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웃들은 싸운다. 이 모두가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은 아파선 안 돼요. 사람들은 거짓말해선 안 돼요. 라는 말은 태양이 너무 커요 란 말과 같다. 만물은 순리대로 흘러간다. 메리가 말한다. 세계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고귀하게 들리지만 똑똑한 생각은 아니다. 행복하게 지내면서 자신이 속한 세상의 조그마한 부분부터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세상 일을 개선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만 아니라면 행복할 텐데. 은퇴한 행정가가 내게 말했다. 자넨 100만 달러짜리 사업에 대해 고민하곤 했죠. 이제는 더러운 창문을 닫고 잔디를 깎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큰 걱정이 없어지다 보니 별 가치도 없는 작은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삶은 다 그렇다. 걱정에도 계급이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걱정한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두통은 별 걱정거리가 아니다. 침실에 불이 나는 문제에 비하면 코 고는 남편은 괴로운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덜 짜증날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규칙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그러므로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다 버린다면 더 이상 세상이 우리의 규칙을 무시한다고 짜증 부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조정해야 한다. 아무도 내 하루를 망칠 수 없어. 자신과 약속해라. 거만한 은행원, 주차 안내원, 교통경찰, 12조의 종업원이 내 24시간을 망치도록 두지 않겠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계산대 점원의 무리함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화를 내지 않고 즐겁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삶이 이래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법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다. 왜 생각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 두 가지 이유에서다. 환경, 날씨,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뿐이다. 외부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뭐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말은 틀렸다. 24시간 동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곧 불평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다. 신형 포르쉐를 염원했더니 하늘에서 포르쉐가 떨어졌다. 뜰 듯이 기쁘다.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쇼핑카트로 차를 쳤다. 이제 나는 말한다. 요 어린 녀석을 잡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지난주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건을 떠올려 보자.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남자친구는 생일을 까먹었고 누가 지갑을 훔쳐갔다.
그런데 괴로운 건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누구라도 화났을 거라고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아니, 모두는 아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조건반사적으로 어떤 일에 관해 특정한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요약하자면 생각을 바꾸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또한 생각이 바뀌면 감정 역시 달라진다. 세상이 아닌 자신부터 바꾸자. 지긋지긋한 것들에도 신물이 난다면 그때 우리는 바뀔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거울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외부로 나타난다. 외적으로만 노력해서는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그 거리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친절해지지는 않는다.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직장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그 반대로 배워왔다. 내가 하는 일이 쉽다면 직업을 바꿔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바꿔라. 때때로 직업을 바꾸거나 당신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때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제럴드 커피데이는 북부 베트남에서 전쟁 포로로 7년이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신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신이시여, 5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신다면 잡히기 전에 다른 곳으로 달아나겠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이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도는 다르게 변해갔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 상황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 배우고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도 주제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서 나의 변화가 되었다. 그는 어떤 기초적인 원리를 발견했고 그 시점부터 그가 처한 현실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신에게 우리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비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그 상황에 계속 놓일 테니까. 만약 메리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뀌어야 하는 사람은 메리다. 그녀는 말한다. 하느님, 만약 당신이 제 남편 프레드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전 정말 행복할 거예요. 틀렸다. 프레드는 메리에게 화를 내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은 결국 이혼을 한다. 그 다음 해에 메리는 또 기도한다. 하느님, 저를 좋은 남편으로 바꿔주신다면. 우리가 신이시여, 제발 제 주변 환경을 바꿔주시어 제 자신을 바꾸는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바꾸고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주변 상황도 바뀌게 된다.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고 이상한가? 물리학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300년 전 뉴턴은 모든 물질은 변하지 않고 한정된 실체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양자역학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다른 논리를 제시한다. 즉, 관찰자에 따라
물질 고유의 성질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옛 성인들이 늘 가르쳤듯 사물이나 상황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물리학이 확인해 준다. 생각을 바꾸면 삶 또한 바뀔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이 함께 행동해 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인다. 내가 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동안 우리도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은 빛을 보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모두 자신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결국 남이 아닌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어가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는다. 무조건 나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아가느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심리 처방을 담고 있는데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맞춰 살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며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조언을 알려줍니다.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 타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의 시작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람들은 일을 하다 잘못했을 때 이대로는 안 돼, 더 노력해야 해 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 이제는 내가 좀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육아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부터 부모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하는데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조금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장하고자 애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워서 나를 갉아먹어도 반드시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다거나 보통 혹은 상식이라는 말로 포장된 규칙과 가치관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규칙도 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규칙이나 틀도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의미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틀이라 해도 왠지 어떻게든 나를 끼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다가 자칫 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여러분은 은연중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항상 밝고 온화하면 좋을 텐데 라며 우울해하지는 않나요? 요즘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SNS가 발달했고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있죠.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라고 마음을 고쳐먹어도 금세 흔들릴 수밖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나다움을 잃어가면서까지 내 진짜 마음이나 본래의 특성을 억누르면서까지 나를 바꿔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미래에 이상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서 이동이나 이직 같은 직장에서의 변화 혹은 출산이나 이사, 이별 등과 같은 일상에서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직장에 빨리 적응해서 업무를 익혀야지. 일도 육아도 멋지게 해내야지.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라며 직장이나 주변 환경에 맞추고 적응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조급해하기보다 우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부터 돌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나 원하던 회사로 이직하거나 승진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해도 환경의 변화는 분명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약 새로운 자리가 원했던 곳이 아니거나 새 상사가 불편한 스타일이라면 또는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등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죠. 이럴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원래 나를 바꾸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익숙한 일보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피곤하고 언제나 걷던 길보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더 긴장됩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큰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죠. 또한 바뀌고 싶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바뀌어야만 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이면에는 지금 내 모습이 싫어. 지금 내 모습은 옳지 못해. 지금 내 모습은 뭔가 부족해 같은 자신을 부정하는 감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억지로 바꾸기보다 약한 나, 괴로운 나, 힘든 나, 잘 못하는 나, 허점 많은 나, 우는 소리를 하는 나, 이 모든 모습이 합쳐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도 소중하지요. 지금 현실이 잘 풀리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가 생기고 내면의 안정을 찾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패하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최고의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격려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되면 그때 내가 잘 안 풀리는 이유나 잘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와사키 병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심장에 혹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격한 운동은 할 수가 없었죠. 초등학교 때에는 수영이나 축구, 장거리 달리기도 못했어요. 당시 저는 남과 다르다는 사실이 싫어서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는 쓸모없어 라는 자기 부정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병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무조건 내 탓을 하지 않고 천천히 원인과 마주하며 할 수 없는 나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수영을 못하면 튜브를 사용하면 되고 장거리 달리기는 원래 하고 싶지도 않았으니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서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아보기 위해서는 잔뜩 힘을 주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힘을 빼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자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부 내보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일단은 감정을 가라앉혀 보세요. 한번 소파나 침대에 편히 누워 보세요. 느긋하게 온몸의 힘을 빼보세요. 그런 다음 아주 조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을지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없는 상황은 계속 있을 겁니다. 때때로 주변에 맞추거나 회사나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상식이나 보편을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약한 나, 허점 많은 나, 능숙하지 못한 나, 우울한 나를 이 모습도 나니까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선을 지키는 관계 만들기 습관. 타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은 의외로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 중에는 나를 바꾸고 싶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며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계로 인한 고민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굳이 내가 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며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현재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바꾸기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바꾸기도 정말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이 자신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고 대화를 하고 성심성의껏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나를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내 관점에서 관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통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잘하네 이것도 해볼까라며 유도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해라고 명령하면 안 될 일도 잘 유도하면 아이가 따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용하기 쉬운 표현과 타이밍,
태도를 알아두세요.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하기 어려운 아이 친구 엄마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거리를 두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갑질하는 상사 밑에서 줄고 참아왔지만 부서 이동을 요청한 뒤로는 일할 의욕이 생겼어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거리를 두면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살다 보면 꼭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보기 싫은 행동을 할까?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저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 몹시 어렵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해도 사람을 바꾸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틀릴 권리가 있거든요. 인간관계로 괴롭다면 다른 사람과 거리를 잘 두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싫은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따라 아주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고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고 마음 약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만약 지금 힘들거나 괴롭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멀어지세요. 물론 그렇게 간단히 멀어질 수 없는데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시절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나 이 친구들과 멀어지면 평생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나요? 어른이 된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낄 때는 보통 시야가 좁아졌거나 잘못된 규칙에 얽매여 있을 때입니다. 싫은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생이 다하는 순간에 싫은 사람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둡시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가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쓸데없이 우울함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진정될 겁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직장에서 업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나요?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마음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컨대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주면서 감사 인사를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옷이나 가족 누구도 먹지 않는 반찬,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 같은 것을 받고는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어머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진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속 시원한 말이지만 정말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 상황만 나빠집니다. 이럴 땐 부드럽게 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있어서 물건을 늘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주려고 하면 그냥 받기만 하세요. 억지로 사용하거나 먹지는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만 받고 물건은 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내 행동을 조금씩 바꾼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여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받았으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받았으니 거기에 부응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되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처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 정답을 찾지 마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할 일도 있습니다. 왜 항상 다른 사람 말을 끊지? 왜 늘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지? 왜 물건을 쓰고 나서 정리할 줄 모르지? 이처럼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그 일을 계속 떠올리거나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내 인생의 가성비를 낮추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적은 에너지로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성비를 외치는데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까요? 에너지 전략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데도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이 쓰입니다. 만약 화를 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다양한 문화나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중요한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라는 말을 떠올리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의견을 확고하게 말하면 놀라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네 라거나 날 싫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의견을 들으면 적이라고 간주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견이 다른 것뿐이죠.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은 그저 여러분처럼 내 의견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려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헛수고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는 흑백으로 확실히 나눌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들을 때 틀렸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살이가 꽤 편해질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정말이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휴식 하나만 놓고 봐도 쉬고 싶다,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 여행 가고 싶다,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다처럼 다양하죠. 이처럼 평범한 일에서 땡땡 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복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기란 나 자신과 마주하며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노트나 종이 한 장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행복이란 의외로 별것 아닌 일로 느끼기도 하니까요. 예컨대 따뜻한 카페라떼 마시기, 날씨 좋은 날 탁 트인 공원으로 소풍 가기, 말랑말랑한 고양이 발바닥 만지기, 막 건조한 이불 위에 눕기,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기, 주말에 등산 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그때 정말 마음이 따스해졌었는데 그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했었지. 요즘 행복하다고 느꼈던 건 그때였어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과 마주하며 써 내려가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야 한다라는 말에 가려져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행복에 좌지우지되어 선명하지 않았던 내 행복의 형태가 점차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만약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써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해질 겁니다. 하던 일에서 인정받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행복의 형태가 막연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바꾸고 싶을 때는 내 관점에서 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는 보통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고민되는 상황일 때가 많고, 그럴 때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지금까지의 나로는 안 되겠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으면 처럼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해도 괜찮을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너무 애쓰거나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상태일 때 내 안에서부터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타이밍에 마음이 건강할 때 바뀌자라고 생각하게 될 때 말입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개입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같은 이상형을 갖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 지금보다 훨씬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처럼 말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로 갖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 중심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은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때도 있지만 친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있고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습니다. 있는 힘껏 노력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급급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 시기나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생의 일부분만 잘라내어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말 따위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 할 때는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좋아, 잘해보자라며 힘껏 노력하려 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지 마세요. 운 좋게 극복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무작정 믿고 따르다가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다르니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판단해 시간을 투입해야 승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줄 곳은 주고 힘 뺄 곳은 빼고 요령 있게 해야 합니다. 혹시 요령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사하고 뻔뻔한 사람, 강한 사람에게 아첨하며 이득 보는 사람, 얄미운 사람처럼 부정적인 느낌부터 드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실하고 애쓰는데 저 사람만 행복해 보이고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요령 좋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아는 사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용기가 있는 사람, 내 한계를 잘 아는 사람, 꼭 해야 하는 반드시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 나만 참으면 된다며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령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나답게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다이어트를 시작하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자처럼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나 자신과 마주하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꼭 해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많은 일 중에 의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원래 의지가 약합니다. 계속해서 남 탓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죠. 부모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에 주목해 보세요.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학급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급에 속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장소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를 바꾸고 싶을 때는 환경의 힘을 빌려보세요. 게임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이용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을 사용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고 싶다면 멋진 바디 프로필 사진을 벽에 걸어놔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으로 바꿔보세요. 어지러운 방이 싫다면 큰 쓰레기통을 둬보세요. 참고로 저는 음식을 집에 많이 두면 있는 대로 먹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것을 쟁여두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생물입니다. 의지가 약하다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 의지가 약합니다. 자기 의지에만 의존하여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예컨대 일이 힘들어 적성에도 안 맞고 상사에게 혼나는 게 일이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상사가 업무를 바꿔주지 않네 라고 남 탓만 하기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해 봐야지, 진짜 너무 힘들다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고민만 하기보다 이직을 통해 환경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사나 회사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나를 바꾸는데도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바꿀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환경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와 맞는 직장은 어떤 곳인지, 퇴사부터 하고 생각할지, 그동안 생활비는 충분한지 등 생각할 거리가 많겠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끙끙대며 고민해도 괜찮아요. 바로 정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국 시인 존 키츠가 말한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참고 받아들이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일, 대처할 방법조차 없는 일이 잔뜩 있습니다. 인생에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같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의 뇌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져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르는 상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답을 구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등 쉬운 해답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이제라도 답을 도출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써보는 게 어떨까요? 흑백으로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민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곧바로 답을 도출하려 하지 말고 애매한 채로 눈앞에 닥친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만 해보세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거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며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 이런 모습 역시 소극적 수용력이 아닐까요? 물론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겠지요.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고로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렇게나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다니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죠. 하지만 좌석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책을 읽는 동안 점점 불안을 잊고 어느새 공항에 착륙해 있곤 합니다. 불안은 계속해서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익숙해질 것이고 어쩌면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동안 점차 잦아들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로 신중하게 나아가 보세요. 바꿔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어느 쪽을 결정하지 못한 애매한 상태로 고민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다 보면 어느새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뀌지 않아도 바꾸지 못해도 불안하고 조급한 채로 여러 가지 일을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내 주변도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답을 찾지 못해도 바꾸지 않아도 어느 하나 정하지 못해도 끙끙대며 고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걸음도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꾸고 싶다, 바꿔야 한다라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히 먹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 내딛고 있습니다. 이불에서 나와 한 걸음, 집 현관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걸음, 지하철을 타는 한 걸음, 회사로 들어가는 한 걸음, 혹시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한 걸음이 습관이 되어 어떤 때건 좋건 싫건 극히 평범한 일처럼 매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비록 의식하지 않으면 깨닫기 힘들지만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 중에는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하러 가려 하면 현관에서 좀처럼 움직일 수 없다거나 지하철에 올라타지 못해 몇 대나 그냥 보내고 말았다거나 일터에 도착하긴 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해 출근은 못했다거나 이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힘들구나 깨닫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상이 노력의 연속이었다는 것, 또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된 다음에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해왔다고, 모두가 하고 있다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가족을 위해 장을 보고 집안을 돌보는 거,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내딛는 한 걸음이 노력의 결과라는 점,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를 바꿔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그런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